그림을 보신 적 있나요? 이 그림은 어떤 책에서 나왔으며 도감처럼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미소를 짓고 인간의 문제를 그의 드럼에서 나오는 저항할 수 없는 리듬으로 치유한다. 누구든 조이보이의 음악을 들으면 춤추고 노래하게 되어 어깨에서 절망의 검은 외투를 털어낼 때까지 계속된다. 해방의 전사 니카의 설정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오다 작가는 이 책을 보고 니카의 설정을 만들었겠죠. 이 책은 상상과 환상의 신기한 세계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조이보이 말고도 원피스에 등장하는 신기한 것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고대 왕국의 모티브로 추정되는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아틀란티스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포세이돈은 대서양의 큰 섬을 차지하여 10명의 아이를 낳고 그의 첫째 아들 아틀라스의 이름을 따서 아틀란티스라는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포세이돈은 10아들이 모두 성인이 되자 그들을 모두 왕으로 만들고 아틀란티스를 10개의 영지로 나누어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아틀란티스는 세계 최초의 문명을 세웠습니다. 무역, 산업, 예술, 과학이 번성하고 그들은 그들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모두와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인과 마야인에게 피라미드 건설 방법을 가르쳤고 아틀란티스의 배가 항해할 수 있는 곳 어디에서나 그들은 글쓰기와 수학, 농업, 건축, 금속공학, 천문학, 의학, 자기학 그리고 모든 인간 문명의 개념을 전파했습니다. 아틀란티스 과학자들이 우주를 지배하는 신비한 힘을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면 인간의 성취의 한계가 없을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손에 쥐게 되었고 타락했습니다. 약 1200세기 전 5년마다 열리는 의회에서 10명의 왕은 외부 세계에 대한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틀란티스로부터 혜택을 받은 국가들은 그들의 식민이 되어 제국의 주인에게 조공을 바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을 점령하고 그들을 약탈했습니다. 아틀란티스 군은 세력을 넓히기 위해 아테네만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아테네는 기지를 발휘해 필사적으로 아틀란티스 군을 방어했습니다. 긴 싸움 끝에 아테네는 자신들의 나라를 지켜냈고 아틀란티스 군은 후퇴하였습니다. 그때 하늘 전체가 말라버린 피의 색으로 변했고 전함 위로 검고 끔찍한 구름이 몰려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무서운 소리를 냈습니다. 바다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켜 전체 함대를 삼켜버렸고 아틀란티스는 멸망하게 되어 바다에 잠들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멸망에 대해 후대의 역사가들은 여러 가지 가설을 내놓습니다. 혹자는 신의 분노라 일컫는 이도 있는가 하면 혹자는 아틀란티스의 과학자가 우주의 금지된 비밀을 발견하고 결국 인류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을 풀어놓았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묘사되는 아틀란티스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원형의 동심원 형태로 배치된 도시라는 것입니다. 클로버 박사가 언급한 고대 왕국을 잘 보면 고대 왕국을 중심원으로 구름이 동심원의 형태로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주변을 가리는 것처럼 말이죠. 참고로 구름은 어시스턴트가 그리지 않고 오다 작가가 직접 그립니다. 레벨리의 원탁도 똑같은 동심원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 왕국은 아틀란티스의 원형 구조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특징 그 두 번째는 인류의 발전을 위해 그들의 지식을 공유했지만 후에 타락하여 다른 나라를 지배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통해 우리는 고대 왕국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왕국은 원래 원의 형태로 같이 살았으며 자유와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4년마다 열리는 의회, 레벨리에서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 지배를 꿈꾸게 됩니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원형의 나라는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원형의 O가 둘로 나뉘어 두 개의 D가 되었습니다. 같은 D의 일족인데 다른 이념을 갖고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애당초 해적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베가펑크는 그를 처음 해적이라고 불린 사내라고 표현합니다. 해적이란 짊어질 나라가 없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또한 스카이피아의 코니스처럼 부당한 나라에 반기를 든 자들이죠. 간폴은 그들을 보고 해적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니까요. 조이보이는 고대 왕국 출신이지만 고대 왕국의 사상에 반하여 바다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이보이는 짊어질 국가는 없지만 고대 왕국에 지배당할 세계를 위해 전 세계를 위해 싸우는 해적, 현재의 루피와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베가펑크의 방송에서 조이보이 무리와
조이보이가 태어난 왕국이라고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반증으로 들 수 있습니다. 베가펑크는 단 한 번도 조이보이가 고대 왕국을 위해 싸웠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세 번째 특징은 멸망의 방법입니다. 하늘 전체가 말라버린 피의 색으로 변했고 전함 위로 검고 끔찍한 구름이 몰려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무서운 소리를 냈습니다. 바다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켜 전체 함대를 삼켜버렸고 아틀란티스는 멸망하게 되어 바다에 잠들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멸망에 대해 후대의 역사가들은 여러 가지 가설을 내놓습니다. 혹자는 신의 분노라 일컫는 이도 있는가 하면 혹자는 아틀란티스의 과학자가 우주의 금지된 비밀을 발견하고 결국 인류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을 풀어놓았다고 말합니다. 고대병기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병기라는 표현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조이보이는 포네그리프를 통해 고대병기를 병기라고 불렀습니다.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굳이 병기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만들었고 이를 올바르게 사용할 심산이었다면 처음부터 병기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겠죠. 따라서 오토이메가 들은 전승은 반대 사상을 갖고 있는 고대 왕국이 만들어낸 고대 병기들을 보고 조이보이가 올바르게 사용할 방법을 구상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공백의 100년에 일어난 거대한 전쟁은 두 사상으로 나뉜 고대 왕국과 20왕국 연합군의 3파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